우선 여러분들 이거 아주 토요일 날들은 아주 좋은 날인데 이렇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있으니까 내가 아주 보기가 상당히 좋고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좀 먼저 얘기를 하고 오늘 내가 준비한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실은 통일이 생각보다 가까이 올 겁니다. 몇 년 전에 서독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첫째, 통일은 반드시 온다. 100% 온다. 두 번째, 통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온다. 세 번째, 통일에 대한 준비는 미리 할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좋다.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가셨어요. 이제 공식 방문은 아니었어 사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빨리 다가오고 있는데 요점은 통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 이유를 필요하면 좀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통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에서 가장 덕을 볼 사람은 누구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사실 대학생들입니다. 한국의 청년들입니다. 내가 보기에 통일을 앞으로 5년 안에 아마 통일의 전기가 올 겁니다. 결정적인 전기가 5년 안에 와서 그때부터 한 10년 정도 바짝 이제 통일 과정에 들어갈 겁니다. 남북이 같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텐데, 그래서 한 10년 정도 끝나고 나야지 통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고 볼 때에 통일을 우리 세대가 할 겁니다. 시작을 우리가 세대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통일 과정에 들어가서 남북이 막 변화한 다음에 통일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동북아 전체가 여러분들 활동 무대가 됩니다. 만주, 삼성,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물론 이제 동남아나 이제 미국은 말하거든. 일본과 중국도 우리가 활동 무대죠. 동북아가 새로운 활동 무대로 활짝 열릴 때 거기서 말을 다 타고 달릴 분들은 여러분들. 근데 굉장히 내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장 통일의 개수적에 그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릴 때 거기서 가장 활동적이고 덕을 볼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고 하는 거는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기성세대가 잘못해요. 우리 세대가 잘못했어. 우리 세대가 여러분들한테 한반도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우리한테 주어진 선택이 뭐고 또 통일의 어려움이 뭐고 통일의 이익이 뭐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도자가 우리 사회에 없었어. 학계에도 없었고 정계에도 없었어. 그 이유를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어. 그래서 여하튼 내가 첫째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전 세계가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렵고 대졸자 실업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나쁘고 양극화되고 어느 나라는 지금 어렵고 우리도 예외는 아닌데 아마 이 어려움에서 가장 벗어나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청년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좋은 세상을 만나요. 지금은 어려워도 너무 위축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 나가야 되겠다는 얘기 좀 내가 아까 얘기 들으면서 하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내가 베트남에 갔는데 베트남 청년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은 대한민국의 청년들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머지않아서 통일되고 동북아에서 아주 굉장히 큰 나라가 될 텐데 1등 국가가 될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그 친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지금 생활이 지금 좀 각박하고 그렇더라도 절대 청년한테 중요한 거는 꿈을 크게 갖는 거예요. 청년 때 중요한 게 꿈을 크게 갖는 거예요. 아니 생활도 어려운데 무슨 꿈을 크게 갖느냐. 공부하기도 힘들고 현실도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이렇게 지금 뭐 50대, 넘어서 60대 된 이런
또 70대 된 선배들, 뭐 50대, 60대, 내 주위에 60대 친구들 보면은 인생은 자기가 꿈꾸는 대로 돼. 지나고 보면 그 순간순간은 지그재그야. 그래서 내가 청년들한테, 내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서울 법대에서 10년을 가르쳤어. 그리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내가 10년을 가르쳤는데 10년 좀 더 가르쳤어. 항상 학생들한테 내가 얘기하는 게, 꿈을 높이 가져라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 순간순간은 막 좌충우돌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꿈꾸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대학교 때 중요한 건 꿈을 높이 가는 거. 두 번째, 얘가 나와서 책을 아주 많이 봤어요. 책을. 근데 자기 전공 이외의 부분을 많이 봤어요. 대학교 때 자기가 읽는 책의 바운더리가, 한계가 평생을 결정해요. 대학교 때 이렇게 읽는 친구는 평생 그것만 읽어. 내 경험을 보니까. 그리고 대학교 때 자기가 법학을 하지만 경제학도 하고 정치학도 하고 역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평생 그렇게 자기 리딩 스코프가 대학교 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공 이외의 책을 많이 읽기를 바라고, 그리고 요즘 창조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창조는 대부분 자기 전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창조 사고는 전공과 딴 전공이 부닥치는 데서 창조적인 사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에 중성자 장을 발견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딴 교토 대학 교수가 중성자 장이라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 고등학교 때 읽었던 철학책에서, 불교 철학책에서 나왔다 하는 걸 고백한 건 내가 실험을 해도 자꾸 물리학적으로 안 풀리는데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 철학책이 생각이 나서 거기서 중성자 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한번 그걸 전제로 하고 실험을 해보니까 실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봐서 하는 얘기 꼭 하고 싶고, 기왕 나온 김에 하나 더 해. 그래서 첫째는 꿈을 높이 가져가 대학생. 두 번째는 책을 꼭 넓게 읽어. 세 번째는 이제는 개인 영웅의 시대가 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가끔 왜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냐고 묻는다고. 그거에 대해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겠지만 내가 보기에 중요한 건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될 수 있었던 건 히말라야 산맥이 있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팀의 같이 인생을 살고 세상을 바꾸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좋은 친구들과 더불어 인생을 계획하고 좋은 친구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를 내가 좀 대학생한테 아까 나에 대한 소개, 두 번째 나에 대한 소개, 지금 첫 번째 얘기에 대해서는 두 번째 나에 대한 소개를 하면 내가 약간 보완을 해서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내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시대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혹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길게 얘기는 하지 않고 나는 66학번이야, 66학번. 그러니까 66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난 법대에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막 산업화 1963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100불입니다. 1963년에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아프리카의 가나하고 비슷했어요. 우리 스리랑카,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63년이 그랬습니다. 여기 이 대사관짜리 건물, 그거 필리핀 노동자들이 기술자가 와서 지어줬어요. 기술 감리하고 한국은 그게 안 됐어요. 요즘 부시고 있는 장춘체육관도 필리핀 기술자들이 설계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필리핀에 취직해 간다고 하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부러워했어. 우리나라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어. 밑에서 몇째였는데, 그러니까 63년이 그랬으니까 66년 대학교 내 1학년 때는 우리나라는 어려웠겠죠. 법대를 들어가서 내가 이제 정의라는 걸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보니까 그때는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볼 때 국민들한테 직장을 주고 먹을 것을 만들어주는 게 정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법학을 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경제학에 관심을 갖고 경제발전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부가 높아질 것이냐. 뭐 이러다가 이제 그래서 내 평생 그 화두는 어떻게 보면 국민이 잘 사는 좋은 나라를 만들까. 이게 내 관심이야. 내가 학문하는 모든 학문의 목표가 거기 있어. 그래서 법학을 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경제학을 돌려서 경제발전론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경제발전론이 왜 하느냐.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게 주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경제학을 합니다. 경제발전과 노동경제학을. 그러다가 이제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KDI 있었어요. 80년부터 KDI 있다가 85년부터 서울법대에 가서 내가 법과 경제를 가르치고 경제학을 가르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있다가 95년에 청와대에 들어가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요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요새 하잖아요. 세계화 얘기하면. 세계화라는 개념을 만들기 시작한 게 사실은 나였어. 그러니까 나는 60년대, 70년대 경제 발전을 많이 생각했지만 그때 내 머릿속에 있었던 산업화,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각 산업을 발전하게 만들고 교육을 발전하게 하고 그랬는데, 야, 이게 국가 발전의 원리가 달라지는구나. 종전식으로 국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국가 발전의 기본 룰 오브 게임이 달라지는구나 하고 내가 굉장히 느낀 게 1992년입니다. 1992년에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은 로버트 라이시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The Work of Nation이라는 책이 있어요. The Work of Nation. 그 로버트 라이시는 누구냐면은 클린턴 대통령 때 노동부 장관 하더라고요. 클린턴 대통령은 예일대학교 동기요. The Work of Nation. 그래서 그거를 92년에 우연히 보고서 이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제는 세계화의 시대구나. 그래서 국가 발전을 시키려면은 옛날에 일국주의, 한 나라 안에서 어떻게 하면 국가 발전할 거냐.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이 세계를 놓고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을 짜야지 한 나라만 가지고 안 되겠구나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92년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94년, 5년이 되는데 94년 말에 아침에 학교에 내가 그때 법대는 무슨 학생과장을 했나 뭐 그런데 아침에 그걸 갔더니 전화가 왔어. 나가라고 얘기해서 받으니까 여기 청와대입니다. 어떤 아가씨가 각 학교에서 좀 바꿔달라고. 그게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에요. 김영삼 대통령이 박 교수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아니 안 됩니다. 왜냐면 그때는 내가 40대 후반이고 그리고 참 학교에서 공부도 나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 내가 강의하면 한 300명씩 모였어.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강의동이 없었어. 내가 강의할 장소가 없었고 강당에 있었어. 그리고 그때 내가 경실련을 만들었어. 경제정의 실천연합이라고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거를 서경석 목사가 둘이서 우리 집에서 앉아서 얘기하다가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그전에는 정부를 비판하고 이제 반체제지. 독재 때니까 군사를 비판하고 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데 87년에 민주화가 되고부터 88년 정도에 우리가 앉아서 얘기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는 민주화도 됐으니까 이제 정부가 비판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대안을. 그렇잖아? 그래서
비판도 하지만 플러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운동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서경석 목사는 시민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시민운동가를 조직하고 나는 교수들 조직을 해서 이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돼. 한 정책 대안을 놓고서 이제 그래야 그때 우리가 제시한 것 중에 그러니까 이제 토지 공개령 같은 걸 좀 도입을 해서 토지 세제 같은 걸 강화하고 그때는 막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뛸 때였어요. 이제 그런 식의 활동도 하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사회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부할 것도 많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서울대학 교수가 청와대 수석으로 가면 사표 내고 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 제도 내가 바꿨어, 나중에. 그건 굉장히 잘못된 제도였어. 그래가지고서는, 아니, 제가 막 바깥에서 돕겠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식사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내가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안 하기로 작정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내가 설득을 당했어. 이유는 간단해.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 기억이 아마 없을지도 모르지. 90년대 중반이니까. 그때 이제 금융실명제도 그분이 도입을 했어요. 하나회라고 군사 안에 사조직이 있어. 이것도 척결하고.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 공개도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잘하고 인기가 80%, 90%가 올라갔대요. 근데 그렇게 하고 혼자서 가만히 앉아보니까 고민이 하나 있다는 거야. 대통령이 뭐냐. 경제는 이제 경제 관료들이 정치는 본인이 정치를 쭉 해온 사람에게 대충 알겠는데 혼자 가만히 있다가 보면 앞으로 10년, 20년 앞에 서서 95년도 대한민국을 봤을 적에 내가 반드시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가만히 신문 보니까 박 교수가 자꾸만 돌아다니면서 세계화 시대가 온다.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가 오니까 교육도 바꿔줘야 되고 세상이 바꿔줘야 된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당신 바깥에서 떠들지 말고 들어와서 그 일을 해라. 그래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라는 게 이제 처음 생깁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개조하는 작업을 세계화 작업을 하라.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명분이 너무너무 옳은 거야, 내가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편안하겠다고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학교 사표 내고 들어갔어. 3년 동안 내가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세계화 개혁이에요, 사실.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세계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세계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여행도 자유하고 이 외국의 제도도 도입하고 선진 제도도 도입하고 사법개혁도 그때 했어요. 들어가 보니까 한국의 판검사를 말이야. 이거를 1년에 200명도 안 뽑는데 특권 계급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1000명으로 늘리는 작업을 하려니까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얼마나 반대하겠어. 그렇잖아. 근데 200명, 1000명을 늘리려고 내가 몰고 나가니까 여자는 말이야. 법대는 나왔지만 사법고시를 6번 떨어져가지고서 무슨 한이 있어서 6번에 한 번도 친 적이 없는 사람이야. 여하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교육개혁. 지금 로스쿨 제도 그때 이제 도입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노동개혁, 무슨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복지개혁하면서 이제 세계화 시대에 맞는 각 제도 개혁을 그때 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95년도부터 우리나라의 시대 화두가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세계화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하다못해 초등학교에 영어 교육을 3학년부터 시키자고 했어. 근데 그거를 교육계에서 푸시하니까 우리 연세대학교 교수님들이 말이야 다 와가지고 말이지. 아니 한국말도 모르는 애들한테 무슨 영어를 가르치냐. 그래서 내가 중국이 말이야. 중국이 영어를 몇 학년부터 가르치나 한번 가보라. 중국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르쳤어. 그때만 해도. 맞아 이런 그게 90년대부터 우리 사회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계를 향해서 나가잖아. 이게 지금 다 통일하고 연결되는 거야. 그때부터 여행도 자유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국민들 심리 속에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여라. 그때만 해도 옛날에 한국 여자가 미국 애하고 달아다니면 욕하고 조롱하고 그랬어. 근데 외국 애들하고 대화하는 게 좋은 거다 말이야. 그래서 많은 걸 배우자고 마음을 여는데 결정적으로 기회.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다시 청와대 끝나고 학교로
들어와서 있다가 2005년, 4년, 5년에 내가 국회에 들어갑니다. 그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받고 탄핵 역풍이 있어가지고 뭐 새누리당이 그때 이제 17대 선거 때가 가까이 오는데 새누리당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50석이 안 돼. 50석 300명 가까운 국회의원 중에 50석이 안 돼. 그렇게 아직도 인기가 다닥다닥.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할 때야. 그리고 천막장사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깥에서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실패할 수가 있어.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게 여야가 비슷해야지 너무 한쪽이 이렇게 되면. 그리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 근데 저 친구는 조금 장점도 많지만 위험한 곳이 있는 친구인데, 근데 이렇게 국회에서도 250석을 갖고 새누리당이 50석 세면 안 되겠죠. 혼자 걱정을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좀 같이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내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그때에 한 120석인가 우리가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나는 그래서 저 새누리당을 좀 크게 바꾸려고 그랬어. 개혁적으로 바꾸려고 했어. 나는 개혁적 보수가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해. 개혁적 보수. 그래서 근데 들어가서 얼마 안 있어. 한 1년 정도 정책위 의장도 하고 여의도 연구소장도 하고 막 그렇게 일할 때 뭐가 있었느냐. 수도 이전의 문제가 됐다. 세종시. 근데 나는 말이야. 내가 아까도 평생 나라가 어떻게 잘 되는가를 연구한 사람으로 볼 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야. 균형 발전은 중요합니다. 균형 발전은 중요하지만은 균형 발전은 수도를 이전시켜서 하는 나라가 없거든. 근데 이게 선거에 본인이 그래서 우리 노래 선거에 재미 보기 위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선거에 재미 보기 위해서 수도 이전하는 나라라는 게 말이 안 돼. 이게 안 된다. 그리고 저건 분명히 실패한다. 분명히 실패. 그리고 저거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에서 엄청난 고통만 주고 실패하고 통일이 가까이 오면 다시 통일 수도를 만들게 되면 저거는 제2의 새만금이 된다. 안 된다. 근데 그때 새누리당도 그냥 지지를 해주는 꼴이 돼버려서 여야가 그냥 합의를 통과시킨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내가 국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회를 떠납니다. 그래갖고 국민한테 드리는 글을 쓰고 이제 발표하고 그러고서 내가 국회를 떠나. 왜냐하면 내가 그랬어. 수도를 이전하지 말고 또 반쪽을 잘라서 이전. 지금 그렇게 하고 싶으면 서울대가 옮겨라. 서울대학은 관악에 있으고 서울대학은 고대 정도 그러면 미안하죠. 옮겨라. 연대도 좋고. 대학은 서울에 없어도 돼. 무슨 하버드나 MIT가 와싱턴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정부 부처와 국회와 사법부는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균형 발전은 수도 이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균형 발전하려면 분권부터 시작을 해야 돼. 지방에 권한이 가야 돼. 돈과 권한이 가야 돼. 그건 내가 딱 답변이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어떻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만든 게 한반도 선진화 재단입니다. 그래서 그때 선진화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화를 하던 내가 선진화를 주자. 그때부터 우리나라 선진화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진화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만은 그때 사실은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세계화 단계를 거쳐서 이제 선진화로 가자. 이제 선진국이 되자 하고 그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해서 책을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한반도 선진화 재단은 내 주위에 있는 교수를 한 200명이 모여서 그냥 주머니돈 털어서 만든 연구 단체. 지금도 이전 정도의 규모로 이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진화? 그래서 2005년 6년경부터 선진화로 갑니다. 대한민국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건 왜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세계화가 지금 한동안 우리 사회 아직도 지금 그래 왜 선진화 얘기가 나왔나요? 그
내 개인의 역사하면서 시대의 배경, 변화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세계로 문을 열고 이제 선진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정말 세계 모범 국가로, 1등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일. 그래서 선진화를 위해서 쭉 하다가 선진화가 되려면, 세계 1등 국가가 되려면 넘어야 될 큰 산이 하나 있구나 하고 느낀 게 내가 2008년입니다. 그 큰 산이 뭐냐? 통일이라고 하는 산. 통일의 산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세계화도 안 되고 선진화도 안 되고 세계 1등 국가 못 되겠구나 하고 내가 결정으로 느낀 계기가 2008년에 있어서 2009년부터 이제 한반도 선진화 전에 통일을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것이 작년에 선진 통일 전략이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나중에 좀 설명해. 자, 그 계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 2008년에 내가 미국의 어느 대학에 스탠퍼드 가서 한 6개월간 안식년으로 가 있는데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정책 건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북한을 중국에 넘겨라. 2008년 북한을 중국에 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 문제를 풀게 하고 이제 미국은 중국하고 관계만 잘 하면 되지 동북아에 그렇게 냉전도 아닌데 깊이 들어가서 한국을 위해서 필요하면 주한미군도 빼라 하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당연하겠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하는 거다. 이건 미국에도 해롭고 중국에도 재앙이 될 거야. 한국에 분단을 시켜놓고 북한을 중국이 대한민국 민족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절대 이제 전쟁과 갈등 대립으로 갑니다. 그리고 동북아가 이제 새로운 냉전이 시작이 되지 우리 한민족은 뭐 수용할 수가 없다. 뭐 등등 이제 강하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에 그 자리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 교수도 있고 전직 국무성 국방성 관료들도 있는데 질문이 있다. 교수님 뭐예요? 뭡니까? 그때 질문입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통일을 원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까지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왜 그러냐? 무슨 근거야? 그게 증거를 보이는 거야. 아까 얘기한 내가 정부에서 일할 때 그때 여론조사하면 국민의 80~90%가 통일해야 한다고 했어요. 80%. 그 다음 60%가 부담이 돼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95년도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도 한번 여론조사 해본 거 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국민이 지금 내가 보기에 국민이 통일해야 된다. 한 25%. 통일 부담이 안 되면 해도 좋다. 45%. 그리고 안 하는 게 좋겠다. 한 30%.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통계는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의 한반도 전략까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통일에 대해서 소극적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은데 통일에 대해서 소극적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국제 회의도 하고 막 이러면서 외국 사람들 우리 통일을 하겠다. 통일이 당신들 나라한테 좋은 것이다를 계속 얘기하고 왔습니다. 근데 아주 천만다행으로 금년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내겠어요. 그래서 이게 국내외 중립력이 굉장히 큽니다. 국민들도 통일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부담으로 생각하다가 아니다 이게 하나의 가능성으로 축복일 수 있고 기회일 수 있다 하게 국민들의 생각을 돌리는데 크게 기여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게 한반도가 통일할 의지가 보이는구나. 이제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준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지금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더듬거리고 있어. 세월호 등등 때문에 지금 국정이 좀 표류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은 금년 초에 제기한 카드는 굉장히 많다. 자,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내 개인에 대한 설명도 설명이고 그게 중요해요. 대한민국이 이 시대가 달라졌어. 산업화. 66년에, 63년에 100불 하던 게 1995년에 10,000불까지 올라가요. 그 짧은 기간. 100불에서 10,000불. 96년에 100불 하던 나라가 95년에 10,000불이 됩니다. 이런 역사 없어요. 인류 역사상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중국이 최근에 와서 우리 기록을 좀 깹니다만은 이거는 기적이야. 이게 산업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민주화를 옛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민주화 한 다음에 우리가 세계화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95년부터입니다. 세계화 화두가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2005년 전부터 다시 이제 선진화가 나옵니다. 세계화를 계속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선진화가 지금 이제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나는 2009년부터 시작했고 지금 대통령은 2000년도에 14년부터 이제 통일의 시대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가적 과제, 국가적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도 말이에요. 목표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죠. 크면서 목표가 또 나라도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나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혼란스러운 게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이 지금 우리 사회 지도자가 정확하게 제시를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요. 국가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이게 뚜렷했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우리 좀 잘 살아보자. 그 다음에 YSDJ 야 우리나라 민주주의 좀 해보자. 그리고 아니다 이제는 일국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야 돼. 세계 속에서 우리가 1등국이 만든 세계 속에서 1등국 만드는 근데 1등국 만드는데 아예 분단된 1등국이 어디 있는가 말이야. 근데 이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다. 왜 빨리 오고 있냐? 북한 체제가 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근데 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뒤로 물러서 있으면 누가 들어가요? 중국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오늘 얘기도 안 하고 딴 얘기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 좀 크게 지금 우리가 어디쯤 나는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큰 흐름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통일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통일을 하지 못하면 이제 어떤 문제를 지금까지 통일 없이도 우리가 살아왔는데 발전하고 이대로 그냥 통일 아마 하면 좋지만 쉽지 않으니까 그냥 가면 어떤 근데 이대로 가지 못합니다. 이대로 분단으로 이대로 5년 10년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북한은 중국화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마 저기 찾아보면 2012년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말이야. 미국의 상원에 스태프 보고서가 하나 있어. 스태프 리포트에 말이야. 북한이 망하면은 남한에 의해서 흡수 통일되지 아니하고 중국의 변방 속국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전문가를 보고서가 있어. 바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아. 그래서 북한이 이대로 가면 북한은 중국화돼. 그러니까 중국을 표현은 어떤 사람은 뭐 제2의 티베트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여하튼 중국 변방 속국이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한반도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북경선이 없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에 이제 중국 배가 뜨기 시작하는 거야. 중국 배가. 중국의 항공모함이 뜨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이 무장 안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이 배가 중국의 항공모함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요건 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중국화는 남한의 친중국화까지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바깥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진핑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갖고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가 보이는 것 같지만 일본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 가능성도 많고 여기도 중국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요새 일본에서 나오는 책 보면 말이지 제주도에 중국의 항공모함이 기항을 할 때 일본의 안보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이 아주 위기의식을 느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일본에 가서 한 2해 여름에 내가 일본에 가서 강연을 해서 기억이 나요. 일본은 그동안 굉장히 성공한 나라지만 일본의 미래가 있느냐? 일본 국내에서 미래를 찾기는 어렵다. 국내는 성숙할 만큼 성숙해. 일본의 미래는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새로 북한이 개발하고 만주가 개발되고 시베리아가 개발될 때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참여하기 시작을 하면 일본 경제가 한번 오를 것이다. 많은 사람이 동감해. 그런데 이런 새로운 동북아가 발전에 요람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통일 없이는 안 됩니다.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가진 예측할 수 없는 정권이 존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북아 시대는 못 연다. 그럼 너희들 그러니까 한반도 통일은 우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도와라. 열심히 도와라. 중국을 설득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동감했습니다. 일본은요. 한참 전까지만 해도 한국 통일에 대해 소극적이었어요. 근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면서 저걸 저대로 두는 것이 도리어 일본한테 손해일 수 있겠다. 남한 주도의 통일을 수용하자는 게 지배적이었는데 요즘 생각이 또 달라지고 있어요. 뭐냐면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돌아가는 거, 한국 사람들의 심리가 돌아가는 걸 봐도 아 이거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저번 주에 일본에 있었어요. 도대체 말이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일마다 데모를 하는데 수요일마다 했던 거예요. 한국에서 반일 데모는 수요일마다 매주 하는데 반중 데모는 한 번도 안 하더라고. 반중. 여기 중국 유학생들이 뭐 한참 소란도 벌리고 그랬던 거인데 반중 데모, 반일 데모, 반미 데모 수수일인데 반중 데모 없나? 꼭 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무슨 애?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사대주의적인 DNA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통일된 한반도가 사실은 자주와 자기의 중심을 잡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걸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미국을 딱 등에 업고 말이야.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북한도 이쪽으로 가고 남한까지도 지금 친중국화가 심하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서 세력이 바뀌니까 이 기회에 큰 놈한테 가서 줄 서자 하는 주장이 너희들 내버릇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속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한반도가 한국이 일본에서 불만이 많더라도 대통령이 악수 안 하는 건 그건 예의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 역사 문제 지금 당장 풀릴 수가 없어.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이 책에 그런 걸 좀 썼어. 여러분 다 이거는 역사 문제 상당 부분 다음 세대가 필요로 맡겨둘 필요가 있어. 독도 문제 같은 거 지금 거론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거론하면 도리어 우리한테 불리해. 역사 문제도 지금 저 친구들이 내가 그랬어. 여러분들이 역사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은 난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어. 요구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강요하는.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후손들한테 무엇을 가르칠까의 문제지 여러분들이 사과한다고 우리 선조들의 아픔이 풀어지는 거 아니다 말이야. 이건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이 성숙한 선진국이 되려면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는 여러분들의 문제다. 근데 내가 하나는 요구하고 싶다. 앞으로 동북아 미래를 위해서 당신들이 정말 우리하고 한국 통일을 힘을 합쳐서
통일의 시대를 열면은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신뢰관계가 될 거고, 그러고 나서 역사 문제 돌이켜보면 훨씬 더 풀기가 쉬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 후손들이 더 풀기가 쉬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공감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가야 돼요, 역사 문제 사실. 그래서 통일 안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는 단계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얘기가 좀 많이 큰 앞가로 돌았지만은 서로에 너무 길었네. 이런 통일 얘기하고 대한민국이 선진화다, 세계화다, 산업화다, 민주화다는 그동안의 역사를 그러나 조금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을 오늘 나한테 주신 질문이 대한민국의 통일은 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 하느냐 그거였죠. 맞습니까? 왜 자유민주주의 통일? 그것을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내가 12시 반까지만 할게.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 하느냐 하면은 아주 제1차적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우리의 통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자유민주주의. 왜 그렇게 우리는 규정했느냐? 그리고 한반도는 사실 지금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이거예요. 자유민주주의하고 한반도에는 지금 두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아직 냉전이야. 이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치열하게 싸웁니다. 자유주의하고 전체주의하고 싸웁니다. 한반도 어느 것이 한반도 전체를 7천년, 8천년을 누가 세울 것이냐. 근데 이 자유주의는 뿌리가 뭐냐면 개화파로 올라갑니다. 1860년부터 말이야. 1860년부터 우리 한반도 1860년부터 우리가 뭐가 우리 시대에 과제했냐면 근대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대 국가. 근대 국민국가. 근대 국민국가. 근대 국민국가. 모던 내션 스테이트. 그러니까 전통적인 왕조 체제에서 벗어나서 근대 국민국가. 여기는 농업이 중심인데 이제 산업화로 넘어가고. 여기는 왕이 중심이지만 이제 국민들이 대표를 뽑는. 여기는 일국주의 혼자 하지만 여기는 이제 외국과 개방을 하는. 이런 근대 국민국가를 만드는. 이게 이제 1960년대부터의 우리 한반도의 역사인데 1960년대 두 그룹이 나온다고 두 그룹이. 하나가 개방파고 하나는 수급파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충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개화파는 김옥균, 여러분이 잘 아는 김옥균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승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그 다음에 YS, DJ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수구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개혁개방, 외국하고 교류하지 말자는. 그래서 이때 수구파들이 많이 내세운 그게 뭐예요? 주장이? 개항은 매국이다. 외국과 문을 여는 건 매국이다. 이게 수구파.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여기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게 누구로 나가냐? 저는 이제 김일성, 남쪽에는 박헌영. 이 박헌영은 남로당, 원래 조선공산당 만든 사람이죠, 박헌영. 김일성.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의를 김정은으로 연구했어요. 이거는 왕조 체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왕. 지금 북한이 말이야. 세습하고 있잖아. 세습하고 수령 절대주의. 수령 인민을 위해서 수령이 존재하는 게 수령을 위해서 인민을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참고로 내가 수령 절대주의하고 말이야. 수령 독재하고 달라 사실은. 이 1인 독재라고 흔히 얘기하는 스탈린은요. 스탈린은 1인 독재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나 이때만 해도 독재자 인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수령 절대는 수령을 위해서 인민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수령은 인간의 두 가지 생명이 있다. 하나는 육체적 생명이고 하나는 정치 사회적 생명인데 정치 사회적 생명은 수령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육체적 생명은 모든 동물도 갖고 있으니 부모에 대한 효성보다는 수령에 대한 충성이 더 중요하다 인간으로서. 그렇죠? 정치 사회적 생명을 주는 사람입니다. 육체적 생명은 동물이죠. 그래서 수령한테 효성과 정성을 충성을 바치는 게 북한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 체제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수령 유일 절대 사상이야. 수령 절대이기 때문에 북한이 개혁 개방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체제가 없어요. 이건 스탈린보다 더하고 근데 이런 아주 극단 왕조 체제보다는 더 극단적인 수령 절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복숭아 씨가 수령이고 살이 인민이야. 그러니까 씨가 크려면 인민을 먹어야 돼. 어느 독재주의에도 지금까지 전체주의 속에도 지도자는 인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어요. 근데 정반대로 만든 건 북한의 이게 아주 특이한 거야. 근데 북한의 60년 역사를 보면은 김일성이보다는 김정일 전기보다는 후기로 올수록 이게 강화됐어요. 두 가지 특징이나 북한 역사를 하나는 수령 절대주의가 전혀 강화되는 체제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핵을 개발해왔어요. 이 두 가지 사상 변화는 간단없이 진행된 게 북한의 60년 역사입니다. 여하튼 수령 절대 그런 의미의 수령 절대 인민을 위한 수령이 아니라 수령을 위한 인민의 시대를 연 게 극단적인 이 수급화에 아주 거기다 세습까지 합니다. 그것과 이제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이제 개혁화 사상이 그래서 이쪽은 이게 남한에서 성공을 했어 사실. 그래서 한국은 근대 국가를 만드는데 이 역사는 맥락 근대 국가를 만드는데 군대 국가가 지금 남한에서만 된 거예요. 아직은 한반도는 근대 국가가 북한은 안 돼요. 반쪽만 근대 국가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통일이라는 건 북한까지도 근대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은 이거를 헌법으로 정한 거야. 야, 이게 그래서 북한까지도 근대 국가로 정상국가, 정상적인 근대 국가를 만드는 게 통일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이게 이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는 걸 통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법상 자유민주주의를 통일이라고 봤고, 왜? 자유민주주의가 20세기, 21세기 인류의 보편적인 정치, 사회 질서라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것이 인류의 지금까지 발전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자유주의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자세히 좀 보는데 왜 자유주의가 헌법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에 또 당분간 상당 기간 우리가 지향해야 될 보편적인 질서냐 또 인류가 지향해야 될 보편적인 질서냐 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될 거예요. 왜 자유주의가? 증명하는 방법이 여기는 하나만 딱 얘기해요. BC 1000년 정도
1000년이면 주나라 정도 되고 그리스 시대입니다. 이때 지구촌에 살던 사람들 평균 이내 1인당 국민소득이 요즘 가격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됐을까요? 고조선 시대. 그때 물질이 본 거예요. 요즘 가격으로 그때 살 150불. 이게 BC 1000년. 그런데 AD 1750년 정도 되면 이게 산업혁명 직전이에요. 지구촌에 살던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얼마로 잡히느냐 하면은 요즘 가격으로 다 계산해 보면 이게 얼마 됩니까? 한번 추측해 상상해. 이게 180불이에요. 그럼 뭐 한 거야, 이 기간 동안? 물론 이때도 이제 뭐 위에 있는 친구는 잘 살았고 밑에는 더 힘들었을 거거든요. 또 좀 나을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인류는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았어요. 인류가 지금까지 지금과 같은 물리적 풍요는 여기 AD 지금 2000년, 지금부터 한 14년 전에 2000년 지구촌의 평균 인당 국민소득은 6,600불. 여기서 이렇게 떴어. 이게 뭐냐? 이게 뭐가 이걸 가는 이유가 있어. 이게 자유주의. 정책 자유주의, 사상의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시장의 확대 이런 거. 시장의 확대를 위한 법치 이런 거. 내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어. 자유주의가 이걸 갖고 있어. 그런데 어떤 나라는 이 사회에서도 이랬고 지금도 이거보다 더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더 못 사는 나라도 있는데 하여튼 이 자유주의 근데 어느 때 이게 이걸 갖고 있는 자유주의 플러스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 그럴 때 그래서 내가 주장한 게 공동체 자유주의 자유주의를 발전의 원리로 삼아라. 그러나 자유주의가 이기적인 자유를 가지 않고 공동체를 끈질기게 좀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유주의가 될 때 이것이 발전의 원리고 통합의 원리야. 국가도 발전시킬 수 있는 통합. 그리고 이 공동체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세 가지가 있어. 사회 공동체, 가족이라든가 사회 공동체 있어. 두 번째는 역사 공동체.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근거 없이 공격하는 거는 역사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야. 인간은 공간적으로만 이웃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지가 않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시간적으로 선조와 후손들한테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자기 역사의 아름다운 전통과 자기 역사의 좋은 점을 계속 계승 발전하는 해서 역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요즘 이걸 막 파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부끄러운 역사다 하는 친구들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역사 공동체를 소중히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연 공동체. 인간은 자연의 일부. 이 세 개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를 하자는 게 내가 주장해요. 자, 그럴 때 이제 이게 그래서 이 자유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래서 자유주의가 중요하고 또 한반도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보면 자유주의가 인류의 발전의 원리였고 그 다음에 한반도 역사를 보면 1860년부터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개화파가 남한을 지금 이만큼 발전시키면 북한도 개화파가 발전시키도록 하자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얘기.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이제 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도 통일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어느 체제든 간에 장단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한의 장점과 북한의 장점을 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제 체제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중도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통합을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부분의 대표적인 분이 문익환 목사예요. 지금 백낙천 선생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굉장히 아주 충정해서 애국심에서 나왔다고 나도 생각을 하지만 사회학적으로 틀린 주장이다.
여러분, 노예사회와 자유사회 사이의 중간은 없습니다. 개화파와 수구파 사이의 중간은 없습니다. 전체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 통일론은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아니니까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론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주의를 통일한 다음에 경제정책을 하는데 정부와 시장이 있을 때, 성장과 분배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조화할 거냐는 그건 가능합니다. 성장을 위주로 할 거냐, 복지도 좀 감안할 거냐, 이걸 믹스하는 게 가능해요. 중도의 길을 찾는. 그러나 이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주의에 기초한 사회냐 아니면 수령통치와 전체주의 사회냐는 이건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구별을 확실하게 해줘요. 그래서 중도 통일론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 자유와 노예 사이의 중간은 없어요. 그 다음 또 하나야, 우리 사회 혹은 또 간혹 중립화 통일론이 있어요. 이걸 내가 꼭 좀 설명을 중립화 통일론. 중립화 통일론은 뭐냐면 등거리 외교도 되겠지.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이렇게 쌓여가 근데 힘든데 모든 나라에서 우리는 외교적으로 중립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렇게 하면 통일도 쉽고 통일 후에도 국가 경영이 쉽지 않겠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스위스처럼 다시 중립해버리잖아요. 그럼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됩니다. 사실은 중립화는 거의 의미가 없는 나라일 때는 가능합니다. 의미가 없는데 자기끼리 똘똘 뭉쳐가지고서는 아주 자기 방역을 잘하고 있는 나라. 대표적인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지하에 엄청나게 지금 핵전쟁에 대한 준비를 각 집집마다 지하실에다가 다 전쟁 준비를 하게끔 돼 있어. 지금도. 그리고 식량 같은 거 이런 거 다 물 같은 거 다 매달 가서 체크하고. 자강을, 셀프 디펜스를 아주 강하게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게 너무 커요. 이익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가치가 커서 어느 강대국든 이걸 먹으면 동북아 전체의 패권을 자기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한국은 중립화할 수가 없어요. 중립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 우리가 이웃나라 강대국보다 더 군사적으로 강해지면 돼. 근데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보다 군사적으로 더 강해지고 그만큼 군사비를 지출할 용의가 있으면 될지 몰라. 근데 중립화 통일론은 안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중립화 선언한 적이 있어. 대한민국 기억나요? 우리 중립화하겠다. 강대국부터. 러일 전쟁이 언제 일어났어요? 1905년인가? 1905년인가? 그 해 봄에 고종 황제가 중립화 발표를 했어요. 아주 힘들어요. 근데 우리하고 관계없이 일본 놈들하고 러시아가 붙어서 누가 잡는? 한국이 중립화 하느냐 안 하느냐 관계없어.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존을 지키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 하나는 자가. 스스로 강해야 돼. 자주국방이죠. 그 다음에 동맹을 해. 얼라이언스를. 자강을 해서 무슨 그래서 고슴도치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큰 놈이 지나가다가 툭툭 건들지 못할 정도로 자강을 해요. 자기가. 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웃에 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강을 해도 이것이 자강을 해도 자기의 자존을 지키고 군사적으로 지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서 동맹 넘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만큼 크다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국제정책에서 힘의 공백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거를 메꾸지 않으면 이 영향력이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메꾸려고 어떻게 했느냐? 이걸 메꾸는 거를 이 힘을 저 미국서 갖고.
근데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으로 아주 이상적인 나라예요. 왜? 왜 그래요? 왜 미국이 이상적이에요? 동맹국이라는 건 뭐야? 그 나라가 침략을 받을 때 도와준다는 거잖아. 응? 왜 미국이 우리한테 가장 이상적인 동맹? 한번 생각해봐. 물론 강한 게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니까 도와주는 친구가 강한 게 좋지. 또 뭐였어? 거리가 멀어서? 그게 아주 결정. 우리하고 거리가 먼 게 아니야. 영토적 이해관계가 없어. 물론 가치적으로도 자유민주 시장 경제하고 뭐 그런 것도 좋고 강하고 이런 거. 이건 영토적 이해관계가 생길 수가 없어. 그런데 중국하고는 영토적 이해관계가 생기지 붙어 있어 우리.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은 중국이 자기들 문제로 내부가 바쁘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웠지만 내부가 통일되면 항상 한국에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미치. 이거야. 중국 놈들이 미국 놈들보다 훨씬 더 인간적으로 나쁘다 그것도 아니야. 영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관계가 어려워질 때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해서 이걸 갖다 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등거리 외교를 합시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 등거리 외교를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은 영토적 이해관계에서 대립이 발생할 수가 있다. 미국은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을 갖다 놨는데 미국하고 등거리 외교라는 게 무슨 실적으로 다르는 거야. 미국이 우리 안보의 기본이야. 근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혼돈. 지금 말이지. 중국이 최근에 굉장히 자신이 만만해가지고 한국에서 뭐라고 그러지 알아요? 미국하고만 동맹하지 말고 중국하고도 동맹하자. 큰 나라가 작은 나라가 동맹을 한다고 하면은 종속이 됩니다. 영토적으로 근접해 있는 나라. 이게 무슨 동맹 관계가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공동 운명체를 만들자. 어떻게 공동 운명체가 내가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공동 운명체가 되면 작은 놈의 자존을 어떻게 지키느냐 문제가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조공관계를 한번 다시 연구해보자. 왜냐면 조공관계가 이게 그렇게 뭐 지배 목적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가 아니었는가. 중국 아이들 이런 얘기야. 근데 그거를 시진핑이 외교 도와주는 칭화대학교 교수가 일반 학계에서 얘기하다 최근에는 중국 공무원이 얘기했어. 그래서 한국 공무원이 그 얘기를 듣다가 불쾌한 표정을 졌다 하고 신문에 났어.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일본 신문을 보니까 아니 그게 불쾌한 표정으로 끝날 문제냐. 조공이라는 얘기가 입 밖에 나왔을 때 불쾌한 문제로 한국 사람은 끝나는 문제냐. 너희들 4대주의 근성 있는 거 아니냐 하고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어. 여러분은 잘 알아야 돼. 나는 중국과 우리가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 당연히. 그러나 중국과 미국이 우리한테 가지는 의미가 달라. 이 지정학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존과 더불어 동북아.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말이야 미국이 자기들 이익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거지 뭐 우리 도우려고 하는 거 아니지 이런 얘기를 흔들 얘기하는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지만 그 말이 전적으로 옳은 말은 또 아닌 것이 1948년에 미국에서 논쟁을 합니다. 국무성이 모여서 한국을 계속 도와줄 거냐 한국에서 떠날 거냐 가지고 1948년에 논쟁을 해요. 왜냐면 한국에서 그때 반미 데모를 막 하고 있어요. 야당에서 미국 나가라 그러고 지방에서는 막 그냥 빠지산들이 일어나고 폭동하고 스트라이크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지 야 좀 민주주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경제적으로 지원해도
경제가 잘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48년 논쟁하다가 어떻게 결론 냅니까? 한국은 포기하자. 그리고 49년에 한국에서 군대를 끌고 나가고 50년에 전쟁이 나고 그 군대 끌고 나가자마자 이제 모택동과 이제 스탈린과 김일성이 만나서 전쟁하고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일본의 역사적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 거 좋으나 왜 중국 애들한테 너희들 6.25 일으키는데 왜 너희들 6.25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응? 니들이 꼬부셔서 북한 우리 6.25 엄청난 민족적 상 그럼 나중에 또 들어와갖고서는 결국 분단을 재유지하는데 너희들 역사적으로 사 요번에 동북공정 얘기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내 얘기는 이게 우리가 자존을 지키려면은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돼. 대한민국 작은 나라 아니야. 대한민국이 큰 나라 눈치만 볼 나라. 우리가 단결돼서 여러분 2050이란 클럽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이 2050 클럽이에요. 이미 2050 이게 무슨 얘기냐?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이 되는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가 흔하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는 있지만 인구가 5천만이 넘고 2만 불 되는 2050 클럽이 세계에 7나라 있어. 우리가 거기에서 그래서 내가 바깥에서 보거나 안에서 보거나 느끼는 건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 우리 통일하겠다. 우리가 일리 나가야겠다 하면 이웃 나라가 중국이나 미국이 마음대로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 전략을 갖고서 북한 통일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의지가 약하고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한국의 정치가들, 한국의 학자들이 미국이나 중국에 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냐. 한국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속으로 이 사람들은 통일은 자기들 문제인데 왜 나한테 와서 묻나 이런 식일 거 아니야. 우리 통일하겠다 이렇게 도와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 근데 그동안은 찬성하냐 반대하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뭐 대답 신청치 하는니까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지 않아? 중국이 반대하는 것 같아. 한국 통일에. 야, 중국이 반대하는 통일 되겠냐고 또 떠들고 다녀. 미국도 소극적인 것 같다. 그렇게 되니까 중국의 그 칭화대학교 교수가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중국이 한국 통일 반대한다고 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우리가 언제 봤지? 우리는 평화통일을 항상 평화자주통일을 지지한다. 실력을 갖추라고 했어. 그때 실력을 갖추라. 우리가 그 친구한테 그런 소리 들은 민족이 아닌데 우리 스스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는 오늘 긴 얘기를 내가 못하겠는데 시간이 가서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거 꼭 사봐. 선진통일 전략이라고. 교부에 가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나가는데 얘기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꼭 좀 읽어줍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꼭 읽으라고 하면 내가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많이 팔리면은 인지세가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통일기금으로 가. 탈북자 지원기금으로 가. 내가 책을 그동안 여러 번 썼지만 나한테 내 주머니에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어. 이건 통일기금으로 가니까 많은 분이 읽었으면 좋겠다. 지금 한국 통일에 대해서 통일과 관련된 큰 문제를 정리를 해놨어. 한반도 역사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가와 한국의 학자는 좌우 진영으로 나눴어요. 진영으로 나누고 이해관계로 나눠가지고 통일 이슈를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혼란스럽게. 이걸 바로 잡아줘야 돼. 여러분 햇볕 정책 좋지요. 북한 잘 다뤄서 응? 북한 변화 얼마나 좋아. 말은 그런데 행동이 다른 거야. 서독이 동독 많이 도와줬어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줬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동독에서 34,000명의 정치공을 데리고 왔어요. 서독 34,000명을 요구해왔어요. 그게 왔어요 실제. 그리고 서독에서 서독 텔레비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변화를 지원하는 거예요. 한국은 말이에요. 납북, 어부 한 사람도 못 데리고 왔어요. 아니, 데리고 오겠다는 얘기도 안 했어.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 다 통치자금. 북한의 경제는요, 인민 경제하고 통치자금 경제가 따로 있어요. 팰리스 이카나미라고 해서.
그거는 약 50만이 북한의 통치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50만 명이 일하는 경제가 따로 그게 북한 경제가 약 25% 그게 차지합니다. 근리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뭐 금강산에도 인민하고 관계없어. 거기다 자꾸만 돈 주면 누굴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돼. 정확하게 봐야 돼. 근데 그럼 북한을 그럼 압박만 하면 좋으냐? 아니야. 압박을 해도 효과적으로 해야 돼. 우리가 압박한다고 해서 북한한테 올려보던 물자를 끊으면 누가 피해를 봐? 백성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고통이 될 때, 식량이 없어지고 백성한테 소비자가 안 들어올 때 고통을 지도자가 마음 아파하면 효과가 있겠는데 마음 아파하지 않는 놈이 위에 있으면은 백성들만 힘들어서 뭘 하겠어. 그럼 북한을 압박을 해도 북한의 통치 자금을 압박을 해요. 백성들의 민생을 압박해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만 하자. 이거 틀린 얘기고 뭐 퍼주자. 그것도 틀린 얘기. 정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나갈 방향을 확실히 세우고 정직하게. 자, 아까 역세 대한민국이 나갈 방, 한반도가 나갈 방향은 뻔하다. 그걸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에 많은 논의를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올바른 견해를 세우는데 이게 도움이 되면 꼭 그렇게 하고 끝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는 긴 이야기 다 줄이고 북한의 변화 없이 북한의 개혁개방 없이 통일을 없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하는데 우리가 교류도 하고 압박도 하고 다 써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게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잡는 게 중요하고 북한 동포들이 우리와 더불어 같이 통일을 이루자고 하는 꿈을 가져야 되고 통일이 북한 동포들한테도 대박이라는 걸 전달해야 되고 그러려면 여기 지금 2만 6천 명의 탈북자들 50만의 재중 동포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분들과의 관계 소통부터 여러분들이 하기 시작을 하면서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갖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해외에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떤 놈들을 만나도 통일하겠다. 그리고 왜 통일을 그렇게 강조하느냐면 한반도가 통일이 돼야지 동북아가 평화가. 한반도가 통일이 안 되면 중국과 일본은 싸울 수밖에 없고 미국과 중국은 대립할 수밖에 없고 통일이 우리한테만 좋은 게 동북아예요. 그러면 동북아가 21세기 세계 1등 국가입니다. 동북아 전체가. 19세기는 영국이 지배했어. 20세기는 미국이 지배했어. 21세기는 동북아가 지배하고 통일되면 동북아.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 몇 등 국가 하나. 여러분들 흔히들 언론에서 골드만삭스가 2050년이 되면은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 다음으로 2등 한다고 했죠. 2012년에 미국의 영국의 에카나미스트 지에서 나온 연구 보면은 205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가 세계 1등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105야. 미국이 100이고 일본이 68인가 그렇고. 이건 이론적인 가능성.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일만 하는 게 한민족이 그렇게 뜰 수 있고. 이걸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보기에 중국 놈들 반대 뭐 미국 애들의 소극성 뭐 일본 애들의 방해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들이 통일할 의지를 갖게 되면 내가 볼 때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이제 이거 좀 길어졌으면 여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